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모의고사의 세 번째 과목, 발동기 과목에 대해서 문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왕복 엔진 기본이 되는 이상적인 사이클. 보통 연력학 사이클은 시험에서 두 가지 사이클이 크게 많이 나와요. 오토 사이클과 브레이턴 사이클 두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왕복 엔진에 해당되는 연력학 사이클은 바로 오토 사이클이죠. 브레이턴 사이클은 가스터빈 엔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어떤 엔진에 어떤 연력학 사이클이 해당되는지 기본적으로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은 연력학 사이클의 PV 선도인데, PV 선도는 1, 2, 3, 4로 해서 총 4개의 순서가 있죠. 따라서 여기 오토사이클 진행 순서도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1번부터 2번은 단열 압축, 이때 흡입 행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정적 가열, 연소 과정이죠. 2번에서 3번, 이 부분이 연소 과정이 이루어지고, 3번에서 4번은 단열 팽창, 피스톤이 하사점으로 내려감에 따라서 팽창되는 구간이고, 4번에서 1번은 배기 밸브가 열리는 구간이죠. 이때 피스톤이 살짝씩 상사점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배기 밸브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때 배기가스가 배출이 되죠. 그래서 정적 방열이라 해서 이 순서, 네 가지 순서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오토사이클은 다른 말로 정적 사이클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같은 말이에요. 오토사이클, 정적 사이클.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는지, 그리고 순서, 어떤 엔진의 기본 사이클인지, 이 정도는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작사에서 터빈 엔진 오일 보급을 엔진 정지 후 짧은 시간 이내에 하도록 요구하는데, 그 이유는 보통 엔진 정지 후에 2, 30분 이내에 오일을 보급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비행기 스펙이 보통 운항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서 스펙을 만들기 때문에, 항공기가 운항 중인 상태면 보통은 모든 작동 요소가 작동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열된 상태를 말하겠죠. 따라서 엔진 오일도 엔진이 정지하고 난 직후에 2, 30분 이내면 과열된 상태죠. 그에 따라서 팽창된 상태인데, 만약에 2, 30분 이후에 오일이 다 식고 난 뒤에 오일을 보급하게 되면 많은 양은 보급은 해줄 수 있겠지만, 엔진이 재가동에 따라서 그 팽창된 오일로 인해서 오버플로우가 돼요. 과보급. 따라서 1번이죠. 1번. 해설 내용도 보시면 엔진 셧다운, 시동 끄고 난 후에 2, 30분 이내에 하게끔 권고가 되어 있고, 항공기를 이제 재운항했을 때 가동 중인 엔진 열로 오일이 재팽창됨에 따라 올바르지 못한 보급량으로 오버플로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방지하는 거죠. 이 내용도 잘 알아두세요. 가스터빈 기관 연료 필요 조건으로 틀린 것. 이 문제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모의고사에서 발동기 과목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문제 유형인데, 연료나 오일, 작동률, 그러한 유체들의 요구 조건이나 필요 조건들이 시험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잘 나와요. 따라서 그 필요 조건이나 요구 사항은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잘 알고 넘어가시면 되게 유용하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정답은 2번이죠. 2번. 점도 지수가 낮을 게 아니라 높아야죠. 점도 지수가 높아야지 4번처럼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가 낮죠. 만약에 온도 변화에 따라서 점도 변화가 수시로 계속 변하게 되면 그 유체의 특성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계통에 있어서 원활하게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점도 지수는 높아야 되죠. 해설 내용도 보시면 지금 엔진 연료 구비 조건이라 해서 여러 구비 조건 사항들이 나오죠. 증기압도 낮아야 되고, 왜냐? 증기압이 높아버린다는 것은 엔진 연료나 오일이 금방 휘발성이 높아서 쉽게 기화된다는 소리예요. 그로 인해서 유체에 기포가 생기죠. 그 기포가 나중에는 결국 증기폐색, 연료에선 증기폐색이라 하죠. 증기폐색 현상이 일어나서 유체의 흐름을 방해하게 돼요. 왜냐? 공기방울이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압축성의 성질로 인해서 비압축성의 연료를 방해를 하죠. 그리고 빙점도 최대한 낮아야 돼요. 그래야 얼지 않겠죠. 인하점도 높아야 불이 쉽게 안 붙고, 사실 높다라기보다 적당한 게 좋죠. 너무 높으면 또 연소하는 데 있어서 좀 애매해지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한 게 좋죠. 발열량이 크고 부식성도 없어야 되고, 점성이 낮고 깨끗해야 되고, 점도 지수가 높아야 되고, 산화 안정성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취급사항, 구비조건, 필요조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잘 알아두시고 대부분 겹쳐요. 연료, 작동료, 오일 이러한 유체들의 구비조건들이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항공기 엔진을 저장할 때 장기간 보관 시 엔진 오일과 부식 방지 컴파운드의 혼합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지금 이 문제의 유형은 난이도 상문제에 해당이 되는데 상당히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알기 어려운 문제죠. 직접 해보지 않은 이상 엔진 저장 장기간 보관하는데 오일이랑 부식 방지 컴파운드 비율을 내가 어떻게 알지? 그쵸, 몰라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기도 애매하고 직접 해봐야 알지. 보통은 4번처럼 25-25 비율로 혼합을 해서 엔진을 보관할 때 부식이 되지 않도록 방지를 해줘요. 그리고 엔진을 별도로 저장하는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 컨테이너에 습도 지시계가 있어요. 그 습도 지시계의 상태에 따라서 엔진 내부에 습도가 얼마만큼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엔진 저장을 할 때 이러한 방부제들을 혼합해서 엔진이 부식되지 않도록 방지를 해주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세요. 터빈 엔진에서 압축기 입구 온도 CIT라 하는데 CIT가 높으면 추력은 어떻게 되는가? 압축기 입구 부분은 공기가 들어오는 부분을 말하죠. 그 부분의 온도가 높다. 그러면 공기의 분자 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공기 밀도가 감소하게 돼요. 그에 따라서 추력은 당연히 감소하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프로펠러 블레이드에 작용되는 힘이 아닌 것. 프로펠러는 보통 회전을 하기 때문에 원심력이 작용이 되고 그에 따라서 비틀림력이 발생되고 그리고 비행기의 전진 비행함에 따라서 프로펠러의 앞뒤로 굽힘 모멘트, 굽힘력이 작용이 되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죠. 중력. 그림을 보시면 프로펠러가 회전함에 있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려 하는 그 힘, 원심력, 그리고 그 원심력에 의해서 비틀림력이 발생이 되고 비행기의 전진 비행함에 있어서 프로펠러의 앞뒤로 굽힘 모멘트가 발생이 되죠. 밴딩, 굽힘력. 기본적인 하중 종류를 물어보는 유형인데 간단한 문제라서 틀리시면 안 돼요. 가스터빈 항공기 압축기와 연소실 사이에 위치한 디퓨저의 역할로 옳은 것. 이 문제 유형도 지난 첫 번째 모의고사 때 발동기 과목에서 그대로 나왔던 출제 유형의 문제인데 상당히 잘 나와요. 디퓨저의 역할. 간단한 문제이죠. 디퓨저는 유입 공기의 속도를 감소시키고 압력을 증가시키죠. 그림과 같이 압축기와 연소실 사이에 확산형의 통로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디퓨저예요. 디퓨저는 오른쪽 그림처럼 이러한 형상을 띠고 있는데 일종의 확산 통로예요. 압축기를 거친 압축 공기를 한 번 더 압력을 높여서 연소실로 유입될 때 연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이 형성되어 있죠. 잘 알아두세요. 왕복기관 항공기 기관 장탈 작업 시 준비사항으로 아닌 것. 이 문제의 유형은 난이도 상문제 중에서 은근히 잘 나오는 유형 중 하나예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모의고사 때 발동기 과목에서도 그대로 나온 문제인데 그 중에서 지금 2번 보기가 잘못됐다고 했었죠. 항공기는 뒷박형 항공기 같은 경우에 동체 후미를 지지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렇게 되면 항공기가 측풍이나 어떠한 강풍에 의해서 모멘트가 발생됨에 따라 전방 쪽이 휘청거려서 작업자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틀렸죠. 그 기관 장탈 작업 준비 사항들이 지금 해설과 같이 나와 있어요. 인근에 사용 가능한 소화기를 당연히 비치해야겠죠. 어떠한 비상 상황에 따라서 조치 사항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항공기 주 바퀴의 고인목 상태도 받쳐져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왜냐 항공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줘야 되니까 그리고 엔진 장탈 시 압박형 항공기인 경우에는 전방 쪽 무게가 장탈됐을 때 제거되니까 항공기가 뒤로 기울어질 수가 있어요. 앞쪽에 무거웠던 무게가 사라지기 때문에 뒷부분이 기울어질 수 있어서 뒷부분을 받쳐줘야 될 그런 보강대, 지지대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뒷박형 항공기는 동체 후미를 지지대로 사용했을 때 바람이나 측풍, 강풍에 의해서 모멘트 발생에 따라서 항공기가 휘청거릴 위험이 있어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착륙장치의 완충장치는 엔진이 항공기로부터 장탈되면 누르고 있던 힘이 사라지게 되니까 약간 스프링처럼 튀어오를 수가 있어요. 그 현상 또한 작업자들에게 위험하죠.
그래서 그 현상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완충 장치를 미리 수축시켜 놓는 거죠. 이 내용 꼭 반드시 잘 알아두세요. 항공기가 지상이나 비행 중 자력으로 회전하는 최소 출력 상태, 바로 아이들 레이팅 또는 아이들 RPM이라고 그랬었죠. 이 문제 유형도 잘 나오는 유형 중 하나이고, 지난 시간에도 똑같이 나왔죠. 자력으로 회전하는 최소 출력 상태. 보통은 항공기 엔진이 외부 동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구동이 되다가 RPM이 일정 RPM이 도달되면 동력 공급 없이도 스스로 자력으로 회전할 수 있는 최소 출력 상태가 돼요. 그 상태를 바로 완속 전격 또는 아이들 레이팅, 아이들 RPM, 유유 상태, 그런 말을 써요. 표현을 할 때.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고속도로 주행했을 때, 고속 주행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속도가 붙었을 때 제가 악셀을 안 밟아도 최소한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 상태가 바로 아이들 레이팅 또는 아이들 RPM. 이 내용 잘 이해해 두세요. 컴프레셔 블레이드나 터빈 블레이드의 끝이 거칠거칠하게 다른 상태는 무엇인가? 보기 지문들이 전부 결함 용어들이죠. 그 중에서 문제 지문에 해당되는 결함 상태가 2번이죠. 1번은 덴트는 움푹 들어가 있는 눌린 상태를 말하고, 가우징은 약간 찢어진 상태. 1호전은 침식인데, 침식과 부식의 차이도 알아두셔야 돼요. 침식은 먼지와 같은 그런 특정 요소에 의해서 표면이 깎인 상태를 말하고, 부식은 영어로 코로전이죠. 부식은 산소나 어떤 화학물질에 의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발생되는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침식과 부식 두 차이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압축기 블레이드 표시된 부분에 이 부분이 벌을 나타내고 있어요. 블레이드가 아래에 있는 블레이드와 지금 비교되죠? 상당히 표면이 거칠고 좋지 못해요. 고르지 못한 상태인데, 이 상태가 지금 다 손상된 블레이드들이죠. 이렇게 되면 블레이드를 장탈해서 교환해줘야 돼요. 새 것으로. 그래야 엔진 성능에 있어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겠죠. 버에 대한 내용도 좀 잘 알아두세요. 항공기 엔진 온도를 측정하는 데 쓰이는 서머커플의 금속 재질로 아닌 것. 서머커플은 첫 번째 모의고사 때 전자전기 계기 과목에서 한번 나왔었죠. 서머커플이 발동기에서도 간혹 출제가 돼요. 그 이유가 발동기에서도 가스터빈 엔진의 EGT, 배기가스 온도를 측정하는 데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어서 출제가 돼요. 지금 보기를 보시면 서머커플의 금속 재질, 금속 조합은 철 콘스탄탄이 있었고, 구리 콘스탄탄, 그리고 크로멜 알루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따라서 1번이 틀렸고, 그림을 보시면 서머커플이 지금 가스터빈 엔진 가장 끝단에 터빈 쪽에서 배기가스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죠. 여러 개의 서머커플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서머커플은 원주 방향의 배기가스를 측정해서 평균값을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머커플은 외부 전원 공급이 불필요한데, 그 이유가 서머커플이 지금 배기부 쪽에 핫섹션 쪽에 장착이 되죠. 그리고 이쪽 EEC라 해서 열을 받지 않는 콜드 섹션이 있어요. 그 콜드 섹션에도 서머커플을 연결을 해줘요. 이에 따라서 차가운 곳과 뜨거운 곳의 그 온도차로 인해서 기전력이 발생이 되는데, 그 기전력을 EEC라는 슈퍼컴퓨터가 수감하게 되면 조종실로 EGT 값을 전송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조종사와 정비사는 EGT가 엔진 시동 시 몇 도인지 확인이 가능하죠. 그 원리로 외부 전원이 불필요해요. 온도차로 인해서 기전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리고 서머커플은 지금 보시면 금속 조합 재질이 철 콘스탄탄 있고, 구리 콘스탄탄, 크로멜 알루멜,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사실은 다른 산업에서도 여러 금속 조합을 많이 쓰이는데 항공에서는 이 세 가지가 많이 쓰여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스터빈 엔진의 배기가스 온도를 측정하는 데 쓰이는 게 바로 크로멜 알루멜이죠. 크로멜 알루멜은 최고 온도가 1400도씨까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스터빈의 EGT를 측정하는 데 많이 쓰인다는 것도 꼭 잘 알아두세요. 왕복기간의 4행정 중 폭발이 일어나는 시기. 왕복기간의 4행정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4행정인데, 이 중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그 시기가 바로 압축행정 직전에 일어나죠. 압축행정 상삭점 직전에.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 흡입을 하고 압축하고 난 뒤에
바로 스파크가 튀기면서 내려오면서 다시 배기, 그리고 흡입, 그리고 압축, 폭발, 팽창, 배기. 그래서 4행정은 기본적으로 흡입 과정이 바로 단열 압축 과정이고, 그리고 나서 압축, 피스톤이 올라오는 이 행정, 상사점을 찍는 부분이 바로 압축인데, 그 부분이 바로 정적 가열. 이때 상사점 직전에 딱 올라와서 스파크가 터지면 폭발이 일어나죠. 그때 그 폭발 반동에서 피스톤이 다시 내려가는데, 그 과정이 바로 단열 팽창. 그 이후에 다시 피스톤이 올라오면서 배기시키는 정적 방열 과정. 이렇게 4행정이 발생이 되면 크랭크 축은 총 두 바퀴를 회전하게 되는데, 이 두 바퀴가 모두 회전하게 되면 연력학 사이클이 원 사이클이 이루게 돼요. 이에 따라서 왕복 엔진에서는 연력학 사이클, 아까도 1번 문제에서 나왔었죠. 바로 오토 사이클. 왕복 엔진의 연력학 사이클은 바로 오토 사이클이고, 폭발, 즉 점화가 되는 그 시기는 압축 상사점 직전에, 지금 그림 지금 보시면 압축 상사점 직전에 터졌죠. 이때가 바로 압축이 딱 되기 직전에 폭발하는 시기, 그리고 외부로 유효한 동력을 발생시키는 행정, 그 행정이 바로 팽창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강조되어 있는 이 강조 표시된 내용들은 실제 시험에 문제가 나오는 유형들을 체크해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항공기 제트 엔진의 메인 퓨엘 펌프의 개통 내에서 오버프레셔, 과압을 방지하는 밸브, 바로 릴리프 밸브죠. 1번. 릴리프 밸브는 그림처럼 유체가 흐르고 있을 때 과압이 되면은 그 압력으로 막혀있던 그 볼을 밀어내요. 밀어내서 리턴 라인으로 다시 리턴시키죠. 이렇게. 이 그림처럼. 따라서 펌프 출구 압력이 규정값 이상으로 높아지면 그 압력으로 열려서 연료를 펌프 입구로 되돌려 압력을 다시 조정하죠. 릴리프 밸브에 대한 시험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오고, 기본적인 이 역할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프로펠러의 풀 디아이스 모드 스위치는 어떤 방법으로 제빙을 하는가? 보통 프로펠러가 여러 개가 있으면 풀 디아이스 모드 스위치를 작동시켰을 때 모든 프로펠러 블레이드를 한 번에 제빙을 해주죠. 회로 그림을 참고하기 위해서 갖고 왔는데, 제가 컨트롤 스위치를 조작을 하게 되면 여기서 타이머 또는 사이클링 유닛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각 프로펠러 블레이드별로 전열선을 공급을 해줘요. 보통은 그 전열선 공급이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방식도 있고, 한 번에 모든 블레이드를 방빙해주는 방식도 있어요. 블레이드 또한 내부에 전열선이 깔려있기 때문에 전원 공급이 되면 그 전열선으로 전기 에너지가 공급됨에 따라서 열이 발생이 되죠. 그로 인해서 재방빙이 가능한 거죠. 해설 내용도 보시면 결빙 제거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 각 블레이드 발열체로 흐르는 전류량을 같게 하도록 직렬 결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나오죠. 그래서 모든 블레이드를 한 번에 제빙하는 이 내용 잘 알아두세요. 항공기 가스터빈 엔진 연소실 균열 검사에 속하지 않는 것. 2번이죠, 2번. 왜냐하면 자분 탐상 검사는 자성체 금속에만 적용이 가능한데, 연소실 재질 자체가 니켈 코팅 합금이기 때문에 비자성체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2번과 같은 비파괴 검사는 적용하기 어렵죠. 보통은 엔진 부품은 고감도 현강 침투 탐상이나 초음파 또는 방사선 검사, 이러한 비파괴 검사법을 많이 사용을 해요. 자분 탐상 검사에 대한 그 기본적인 특징 잘 알아두세요. 항공기 기관 본체에 해당하는 ATA 시스템 넘버는 무엇인가? 보통 ATA 챕터 넘버는 비행기 면장 실기 구술에서 나오는 내용 중 하나인데, 필기 문제에서도 시스템 넘버, 챕터 넘버가 한 가지 나오죠. 그게 바로 기관에 해당되는 ATA 72번. 이 ATA 챕터 넘버는 보통 이제 실무 정비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챕터 넘버를 아셔야 즉각적으로 바로 그 시스템, 어떤 시스템을 정비할지 바로바로 알 수도 있고 선택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챕터 넘버를 클릭하면 섹션 넘버가 있고, 그 섹션 넘버를 또 들어가면 서브젝트 넘버가 또 나와요. 그 서브젝트 넘버에 해당 시스템에 대해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ATA 챕터 넘버도 알아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가스터빈 기관 윤활 계통에서 고온의 스캐벤지 오일이 냉각되지 않고 직접 탱크로 돌아가는 방식.
스키벤지 오일은 보통 항공기 가스터빈 엔진 중에서 윤활 계통은 이제 순환 방식이죠. 순환 방식. 오일 탱크로부터 오일이 가압되면은 베어링 펌프 부분을 지나서 베어링 펌프를 윤활 후에 다시 탱크로 되돌아가는데, 그때 되돌아가는 오일이 바로 스키벤지 오일이죠. 그런데 스키벤지 오일이 냉각되지 않고 직접 탱크로 들어가게 되면 이때 오일이 상당히 뜨거워요. 왜냐? 베어링 펌프 부분은 엔진 메인 축에 장착되어 있는 베어링이 빠른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과열된 상태죠. 그에 따라서 오일이 차가운 상태에서 뜨거운 베어링을 냉각을 해주니까 그에 따라서 오일도 똑같이 과열이 되고, 그 과열된 상태가 탱크로 들어가니까 핫탱크 시스템이 되죠. 개통도도 한번 보시면 오일 탱크가 엔진 팬 케이스에 장착되어 있어요. 이에 따라서 오일 탱크에 있던 오일이 루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루브리케이션 유닛 통해서 가압이 되면 오일 필터를 거치게 되는데, 만약 오일 필터가 막혔다 그러면 높은 압력의 오일이 바이패스 밸브를 열어서 개통을 직접적으로 정상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주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바이패스 밸브 이 내용도 꼭 잘 알아두시고, 오일 필터가 막혔을 때도 어떻게 되는지 이 내용도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메인 오일 필 히트 익스체인저는 차가운 연료와 뜨거운 오일을 서로 맞교환시키는 거예요. 열교환을 시키는 건데, 이 그림처럼 지금 연료가 들어가죠. 이 배관으로 차가운 연료가 들어가고 뜨거운 오일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서로 열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연료는 뜨거운 오일에 의해서 가열되고, 뜨거웠던 오일은 차가운 연료에 의해서 열교환이 돼서 식혀지고, 이렇게 열교환을 하는 열교환기 히트 익스체인저를 거치면 오일이 차갑게 되죠. 차가운 오일은 다시 베어링 펌프 항공기 메인 축에 장착되어 있는 넘버 1, 2, 3 그리고 4, 5 베어링으로 직접 분사가 돼요. 그런데 이때 엔진의 메인 축이 고속으로 회전함에 있어서 베어링이 과열되죠. 과열되기 때문에 냉각도 해주고 윤활도 해주죠. 그런데 그 베어링이 뜨거운 상태가 되니까 오일이 차가웠던 게 다시 뜨겁게 달궈지죠. 달궈진 그 오일은 다시 루브리케이션 유닛을 통해서 스캐벤지 되면 오일 탱크로 되돌아가요. 이렇게 순환 방식인데, 지금 탱크 온도에 따라서 핫탱크와 콜드탱크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죠. 콜드탱크 같은 경우에는 루브리케이션 유닛을 거치고 필터를 거친 뒤에 열 교환기가 여기 없어요. 열 교환기는 스캐벤지 라인에 있죠. 이에 따라서 핫탱크와 콜드탱크는 히트 익스체인저 냉각기 위치 차이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도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항공기 프로펠러 팁이 손상되거나 장착이 잘못되었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 프로펠러 팁 손상 또는 장착이 잘못되면 회전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불평형이 있기 때문에 동적 불평형이 발생이 되죠. 동적 불평형은 블레이드 또는 카운터웨이트와 같은 프로펠러의 어떤 요소 있죠, 요소. 그 요소들이 무게중심 회전면을 벗어났을 때 발생이 되는 불평형을 말해요. 즉, 회전하면서 발생될 수도 있는 그러한 언밸런스, 불평형.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세요. 다음 중 터보팬 기관의 역추력 장치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바로 1번이죠. 팬 리버서. 이 그림은 첫 번째 모의고사 때 한번 보셨을 텐데, 항공기가 착륙을 하게 되면 역추력 장치를 작동시켰을 때 엔진 카울이 열리고, 그 카울이 열린 곳의 가운데 부분에 카스케이드라는 통풍구가 있는데, 이 통풍구로부터 오른쪽 그림처럼 카울링이 열렸을 때 블로커더의 그 차단, 2차 공기 흐름을 차단하죠. 블로커더가 올라와서. 이에 따라서 팬 블레이드만을 통과한 그 공기가 중간에 열려있는 이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가죠. 이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그 통풍구 역할이 바로 카스케이드인데, 이 카스케이드를 통해서 2차 공기가 역으로 뿜어져 나와요. 이에 따라서 항공기가 착륙 활주거리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역추진을 발생을 시키죠. 그런데 해설 내용 한번 보시면 항공기 속도가 어느 정도 감속된 상태에서 계속 이 장치를 켜놓게 되면 오히려 그 공기를, 이렇게 나오는 역추력 공기를 엔진이 다시 재흡입을 하게 돼서 재흡입 실속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활주로 표면에 혹시나 이물질이나 어떤 FOD 물질, 외부 물질에 의한 손상, 그런 FOD 물질이 있으면은 그 물질까지 빨아들일 위험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에 따라서 기종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이 정도 속도가 되면은 역추력 장치를 다시 꺼요. 그로 인해서 이제 항공기 감속이 최대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역추력 장치를 더 이상 작동시키지 않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시고 제 흡입 실속에 관한 내용도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왕복기관 항공기에 사용하는 가솔린 연료 등급이 100LL일 때 연료의 색깔은 무엇인가? 왕복기관 항공기에 쓰이는 가솔린, 즉 AV가스, 에비에이션 가솔린이라 하는데 이 가솔린은 4에틸납을 함유해서 착색을 해서 연료 등급에 따라 색깔을 분류를 하게 돼요. 이때 100LL에 해당되는 게 바로 3번이죠. 청색. 그림을 보시면 80은 적색, 100은 녹색, 100LL은 청색이에요. 100LL 같은 경우에는 이 LL이 로우 리드를 의미하는데 납 함유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에 따라서 현재 중소형 항공기를 운영하는 왕복기관 항공기 회사에서 현재 쓰이고 있는 연료 중 하나예요. 이 연료가. 왜냐? 인체에 덜 유해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해설에 지금 강조 표시된 부분, 이 표시된 부분에서 등급별로 색깔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다양하게 나오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중 가스터빈 엔진의 브레이턴 사이클 과정 중 각 지점에서 하는 과정으로 맞는 것. 브레이턴 사이클은 가스터빈 엔진의 가장 적합한 이상적 사이클 과정인데 브레이턴 사이클은 먼저 압축기에서 압축을 하고 그리고 연소실에서 온도가 상승이 되고 그 상승된 연소가스가 터빈으로 방출되면 터빈의 회전력에 의해서 팽창된다고 그랬죠. 팽창된 그 가스가 배기구를 통해 지나게 되면 그 발생된 가스의 힘이 방출함에 따라서 작용의 힘이 작용이 되면 반동으로 반작용으로 항공기를 밀어내는 힘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 원 사이클을 이루는 게 바로 브레이턴 사이클. 간단한 문제죠. 이 브레이턴 사이클의 PV 선도는 반드시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 각 과정별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1번에서 2번이 지금 단열 압축 과정인데 이 부분이 압축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2번과 3번은 정압 연소실에 해당이 되고 3번과 4번이 단열 팽창, 터빈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4번에서 1번은 정압 방열, 팽창된 그 가스가 배기구를 통해서 지나게 되면 배출되죠, 밖으로. 배출됨에 따라서 작용의 힘이 발생되면 반동으로 반작용으로 비행기를 밀어내는 힘이 발생되는 추진력, 이 원리를 설명하는 게 바로 브레이턴 사이클. 이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항공기 가스터빈 엔진 시동 시 결핍 시동은 엔진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1번은 핫스타트를 말하죠. 그리고 2번이 해당되죠. 아이들 RPM에 도달하지 못한 결핍 시동 또는 헝스타트. 3번은 아예 시동 불능 상태를 말해요. 노스타트. 그래서 헝스타트 같은 경우에 지금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엔진 회전수가 엔진이 최소한의 회전할 수 있는 최소 출력 상태, 아이들 RPM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죠. 그 원인이 지금 다음과 같이 시동기에 공급되는 공기압력이 낮아서 시동기 동력이 불충분한 경우 또는 시동기를 너무 빨리 분리시킨 경우. 왜냐하면 시동기가 동력 전달을 해주는데 엔진으로 동력 전달을 완전히 다 해주지 못하고 빨리 분리된 경우를 말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FOD, 외부 물질에 의해 손상된 경우에 압축기 손상으로 발생된 경우,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시동기 밸브, 스타트 밸브가 공기압력이 불충분하게 공급되는 경우, 밸브에 마찬가지로 공기압력이 불충분하게 공급되면 시동기가 회전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압축기 또는 터빈 부분이 손상된 경우, N1 로터가 고정되어 돌지 않는 경우, 저압축이죠. N1 저압축.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잘 참고하고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터보제트 엔진의 추진 효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 추진 효율에 대한 설명이 지금 4번이죠. 공기가 기관을 통과하면 얻는 운동 에너지에 의한 동력과 추진 동력의 비. 그래서 추진 효율은 다른 말로 쉽게 나타내면 지금 해설 내용과 같이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같은 에너지를 소비해도 증가되는 추력이 공기 속도가 빠를수록 에너지 효율이 감소한다고 나와 있죠. 따라서 적은 양의 공기를 완전히 빠르게 만드는 것보다 다량의 공기를 만들어서
그 다량의 공기를 적당히 빠르게 만드는 게 가장 에너지 효율상 우수하다고 나타나요. 그 나타나는 효율이 바로 추진 효율인데, 터보제트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저고도나 저속에서는 연료 소모율이 높은데 고속에서는 빠른 속도로 공기가 다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추진 효율이 우수해지죠. 그에 따라서 천음속과 초음속 범위, 즉 마 1.2 정도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고, 터보 팬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아음속에서 추진 효율이 우수한데, 이때 터보 팬 엔진의 추진 효율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바이패스비, BPR을 높일수록 2차 공기량이 더 많아지니까 추진 효율이 증가가 되죠. 이에 따라서 다량의 공기를 더 많이 빨아들이니까 효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현재 항공기에서는 이제 대부분 민항기나 전투기에 많이 쓰이죠. 터보팬 엔진이. 터보 프롭 같은 경우에는 마 0.5 이하에서 우수한 효율을 나타내는데, 그 이상에서는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 엔진별로 이 특징들 강조된 표시 부분이 가장 시험에서도 나올 수도 있는 내용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도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스터빈 기관에서 기관 조절, 엔진 트리밍이라는 용어의 뜻, 바로 1번이죠. 엔진 특정 추력 또는 RPM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FCU를 조절하는 작업이죠, 작업. 그래서 보통 이제 제작사에서 정한 그 전격 출력에 맞도록 엔진을 이제 어떤 리깅 또는 트리밍 그런 조절 작업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VSV 액추에이터 리깅 작업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뭐 또 PLA 그 동력 레버 각도에 따라서 추력이 얼마만큼 설정이 될지 그런 작업들도 하는데 상당히 많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보통 작업을 할 때는 항공기가 정풍이 되도록 또는 이제 무풍일 때가 가장 좋다고 나와 있고, 정풍, 즉 맞바람을 맞게 시키는 건데, 그 이유가 엔진에 대한 냉각 효율과 또 엔진 작동 성능에 있어서 이제 맞바람을 맞게 됐을 때 오히려 작동 용이성이 좀 있죠. 그러한 이유에서 정풍이 되도록 하는 그 방향, 이 내용에 대해서도 런업 체크할 때 항공기 엔진이 어느 방향으로 흡입구를 배치시켜야 되는지도 물어보기 때문에 이 정풍에 대한 내용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트리밍 시기는 보통 이제 주기 검사, 엔진이 일정 주기마다 검사 주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주기 검사 시에 엔진 출력이나 RPM, 그러한 성능이 올바르지 못할 경우에 트리밍 작업을 수행을 하죠. 또는 엔진 교환했을 때 엔진 성능이 엔진 각종 파라미터들 EGT나 EPR, N1, N2, 뭐 각종 센서 온도나 압력 센서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보고서 안 맞으면 또 트리밍 작업을 수행해주고, 마찬가지로 FCU 교환할 때도 수행해주고, 배기노즐 또한 추력에 결정되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로 전투기에 해당이 되죠. 이러한 항목은. 그래서 이 내용도 좀 잘 참고해 두시면 됩니다. 항공기 후기 연소기에서 후기 연소기가 애프터버너죠. 애프터버너 또는 어그매너라 하는데, 디퓨저 후부에 장착되는 플레임 홀더의 역할. 플레임 홀더는 바로 2번이죠. 배기가스 속도를 감소시키고 와류를 형성시켜 줌으로써 연료와 공기가 연소하지 않은 상태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 애프터버너 구성품도 한번 보시면 가장 전방에 엔진의 압축기 연소실 터빈, 엔진 코어 구조가 있고, 이 코어 구조를 거친 배기가스 온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배출되는 그 배기가스의 열로 2차로 연료를 한 번 더 분무를 해서 2차 연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발생된 그 폭발력으로 인해서 불꽃이 빠르게 배출되면은 원활하게 배출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불꽃 꺼짐 현상, 즉 블로우아웃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에 따라서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해바라기 모양으로 하고 있는 이 실물, 이 사진처럼 이러한 장치를 장착을 해줘요. 이 장치가 바로 플레임 홀더인데, 플레임 홀더 뒤로 보면은 이렇게 링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 링이 바로 연료 분무 링이에요. 연료 분무 링에서 연료를 스프레이 방식으로 뿌려주면은 터빈으로부터 배출된 연소가스의 열로 2차 연소가 발생이 되죠. 그에 따라서 추진력이 총 50%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그 가스 흐름 속도에 따라서 배기 노즐이 수축 확산을 이루고 있죠. 이 또한 센서를 통해서 EEC라는 슈퍼컴퓨터가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애프터버너가 작동 중이다 그러면은 배기 노즐을 확장시키고, 반대로 애프터버너가 꺼져 있으면 그 상태를 감지해서 다시 수축시켜 놓는 그런 작동 요소 원리가 있어요.
또 시험 문제 한 가지 또 더 알려드리자면 애프터버너의 기본 구성품 4가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먼저 가장 앞부분에 있는 연료 분무링과 그 뒤에 플레임 홀더 그리고 애프터버너 덕트 공기 도관이죠. 공기가 흐르는 그 도관 덕트와 가변 배기 노즐 이 기본적인 구성품 4가지도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두 번째 모의고사의 세 번째 과목 발동기 과목에 대해서 문제 리뷰를 모두 마치고 이제 마지막 과목인 전자전기계기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